근데 환경 문제 핵심은 인구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환경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환경을 걱정한다면 아이 하나 덜 낳는 게 각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전화통화 한참 하다가 실은 5분 하다가 제가 이 녹음기에 레코드 버튼 시간이 안 내려가고 있는 걸 보고 뭐지? 레코드 버튼 안 눌러서 야 이거 대형 사고인데 실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쵸, 방송사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대형 사고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 촬영할 때요, 네. 우리 그 현장에서 꼭 자주 들을 수 있는 그 멘트 중 하나가 뭐냐면 돌았어요예요. 그게 뭐냐면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이 녹화 버튼,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은 옆에서 카메라 감독은 이 뷰파인더 안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레코딩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제일 그 중요한 게 레코딩 버튼 안 누르고 우리가 이걸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또 막 왜 어떤 때는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장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유리를 깬다든지 막 이런. 근데 이거를 막상 했는데 잠깐만요, 레코딩 버튼 안 눌러, 이런 그게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누가 있냐면 카메라 퍼스트라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스텝이 카메라 레코딩 버튼 확인하고 빨간불 뜨고 테이프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해요.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이 큐 이러거든요. 그리우시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 그리워지네요, 그 시절이. 근데 이 전화감이 약간 바다 너머의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주도 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를 사랑하시는 김 작가님. 그렇죠. 예. 제가 그리고 또 저의 요즘 이게 제가 명퇴하고 나서 이제 벌써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네. 4년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밌는 건 뭐냐면 루틴이 하나둘 늘어가는데 네. 제가 늘어나는 루틴 중 하나가 뭐냐면 이를테면 해본 것 중에 재밌는 것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021년 1년 12달 제주라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제 3박 4일씩 제주도 와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참 좋았던 것 중 하나가 1월 달에 한라산 오르면서 눈 가득 덮인 그 설경을 보는 게 너무 좋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 요즘 계속 매년 1월만 되면은 제주도에 오거든요. 네. 근데 제주 1월에 보통 오면 한라산 성판화 코스를 오르시는데, 네. 1월 달 성판화 코스는요,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약 시간 또 잡기도 어렵고, 근데 저는 그래서 나름의 치트키를 찾았죠. 이게 뭐냐면 영실 코스를 가면 돼요. 영실은 가고, 그리고 마침 제가 제주에 또 살고 있는 지인이 한 분 있어가지고 네. 영실 코스를 제가 한때 버스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왜 제주 여행 와서는 항상 렌트카 없이 혼자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니까. 문제는 겨울에는 버스 첫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첫 차가 7시 반 만약 첫 차면은 네. 겨울 동절기 동안은 사람들 이게 이동이 제주도는 사실 사람들이 겨울에는 잘 안 찾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첫 차가 운행을 안 해가지고 1시간 반을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의 지인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지인을 꼬셨죠, 제가. 한라산 1월 달에 우리 눈꽃 보러 가자라고 해서 그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영실 코스에 어제 이제 오르고요. 오늘은 이제 살짝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법한 보고 가서 올레길 7코스 살짝 걷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아직 제주도에 계신 거죠? 아직 제주도에 있어요. 예. 내일 아침에 한 코스 더 걷고 그러고 올라가려고요. 아니 이번에는 강의 일정은 없으시고요? 강의 없고. 비수기시군요. 이게 1월, 2월이 항상 비수기예요.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약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가는데 왜 항상 매년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계획을 잡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1월, 2월이 비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다녀요. 이럴 때 많이 다니셔야죠. 아니 그래도 저 오늘 그 영실 코스에서 눈꽃 보시고 예. 뭐 꼭 산이 꼭 정상에 올라야 맛인가요? 이게요. 저는 제가 한라산 또 이제 백록담까지도 성판하고 해서 한 3번인가 4번 가서 그 정상도 몇 번 받고 백록담도 이제 맑은 날 또 가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약간 뭐가 있냐면 하나 둘 이렇게 해보고 좋았던 것들을 반복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건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그래도 할 만한 거를 계속 반복해 보는 것 같아요. 영실 코스도 윗세오름 1700m까지 올라가면요. 꽤 한 4시간 반, 오르는데 2시간 반, 내려가는데 2시간, 4시간 반 재미난 산행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 산행 추천해 드립니다. 1년 12달 제주국 책 제목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1년 이게 근데 12달 제주. 저의 고민 중 하나는 뭐냐면 여행책은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연재하기는 좋은데 네. 책으로 내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유효기간 때문인가요? 유효기간도 있고 요즘은 사실 여행책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1년 12달 제주는 제가 그때 블로그에 연재하면서도 느꼈는데 블로그는 되게 좋은 콘텐츠예요. 제가 쓰면서도 즐겁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사진과 사진 설명으로 이렇게 쭉쭉쭉 여행기를 블로그로 보기에는 좋은데 책으로 과연 냈을 때 어느 정도의 그게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일단 1년에 한 권씩만 책을 쓰다 보니까 매년 쓰고 싶은 주제는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12달 제주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출판사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원고 한번 잘 한번 정성껏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날 그 산에 올랐다가 이게 몸을 녹이는 건 또 뜨끈한 제주 해장국. 제주 해장국도 하고요. 저희가 어제 여기 해서 좋았던 건 저는 오늘은 이번에는 서귀포 신시가지 쪽에서 숙소를 잡고 있는데요. 네. 여기 파레브 호텔 사우나 갔다 왔어요. 파레보요? 파레보? 파레브 호텔 있어요. 호텔 이름이 파레브고요. 파레브고 네. 파레브 호텔에 여기 사우나가 있어서 어제 같이 이렇게 산행한 한 4명이서 같이 산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무조건 등산 간 날은 오후에 이 목욕탕 가서 한번 뜨거운 물에 한번 푹 이렇게 몸을 한번 지져줘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사우나를 하고 저는 어제 이 세신 저는 가면 또 이게 때미니 때미는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나는 한국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호사 중 하나가 저는 세신 목욕탕의 세신이라고 생각해요. 외국 가면 잘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쫙 풀리고 근데 이 세신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서울 사는데 그래서 그러시군요. 서울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한 6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이. 제가요. 서울에서 동네에 있으면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나가서 밤에 술만 먹는데요. 여기 와서 일하니까 부르는 애들이 없어서 돈 굳어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 기술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가서 일을 하고 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러더니 그 스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호텔 사우나 물이 수질이 아주 좋거든요. 이게 삼다수랑 같은 수원지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급하면은 여기 그냥 물 마셔요.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어제 이렇게 산에 갔다가 오후에 이렇게 사우나하고 푹 지지고 좋네요. 이런 게 행복이죠, 뭐. 한 달은 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박동 부장님 지난주 이 방송분에서 예고하셨잖아요. 오늘 책 한 권 또 소개해 주시기로. 예, 이게 사실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소화를 못한 내용이라서 예, 주식 투자는 설렘이다라는 책 잠깐 예고를 해드렸고요. 제목부터 확 설렜어 왔어. 예, 사실 제목이 좀 저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좋아. 뭐뭐는 뭐뭐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그걸 해줘야 돼. 사실 이 책의 만듦새를 보면 뭐 인생의 역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쓰셨다는 느낌도 있고 그런 책도 있고
이 책은 굳이 내 인생작이야라고 쓴 건 아닌데 할 얘기가 계셔서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죠. 야, 우리 박동 부사님 너무 솔직한 비유를 해주셔. 제가 근데 이 책이 결코 내용이 없다고 비난하는 건 절대 무슨 말인지 아닙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이 저자분이 사실 더 좋은 책을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왜 네. 힘 빼서 쓰는 책이 훨씬 더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는 이 책은 신속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쓰셨다고 봤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뭔가요?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알려줘. 이 책 쓰신 분 지난번에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되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 1세대 애널리스트 김학주라는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스타트업들을 몇 개 런칭하셔가지고 또 운영하시고, 네,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밑에 슬로건도 좀 직설적이네요. 김학주 교수가 들려주는 필승 투자 전략. 야, 솔깃하다. 필승 투자 전략이라니. 예, 그런데 그런 게 있단 말인가 세상에 과연? 그런 건 없죠. 솔직히 그런 건 없거든. 그런 건 없죠. 예, 없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약간 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책은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새 책이라서 도서관에 새 책이고 또 연말이라서 도서관에 지자체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책 구입도 안 해주고 근데 이건 좀 지나면 탐이 나는 책이었구나. 지나면 의미 없을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무척 되게 이렇게 시성이 강한 책이군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샀습니다. 책값보다는 더 벌겠죠. 뭐. 오케이. 그래야 할 텐데. 책은 크게 두 개 구성으로 된 걸로 전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렇게 주식 투자를 평생 할 거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요런 자세로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게 한 절반 정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로 돼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다 궁금한 거는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 뭘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니까. 아니 이런 거죠. 보통 이 투자 관련 서적, 특히 이 주식 분야에서는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과거에 히스토리가 이러했으니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피해야 될 한 가지 문장은 This time it's different라는 네 단어다. 뭐 그래가지고 항상 반복된다. 투자의 역사는 반복되니까 하고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은 그런 부분은 되게 최소화돼 있고요. 지금의 사회, 산업, 기술 환경에 크게 이런 구조로 되어가고 있으니 여기에 신경을 써라.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지만 그거보다 한꺼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그 관점, 기술에 대한 특히 기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쪽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잠깐만, 이거 좀 아까 내가 표시를 잠깐 해놨는데. 이건 중요한 얘기야. 정확하게 전해드릴 필요가 있어. 사실 유튜브에 이분이 나오셔서 많이 여기 몇 번 얘기는 하셨는데 이런 논리가 있어요. 어떤? 지금 금리 얘기 하잖아요. 금리가 그치. 그래서 높고 내려간다느니 다시 코로나 직후까지
굉장히 저금리 시대로 유지가 되다가 몇십 년 만에 인플레를 맞이했다가 지금 계속 그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확 올려서 가다가 최근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잡혔으니 다시 금리가 내려올 내려가지 거야. 않을까? 그치. 예, 이런 저기 그 기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령화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앞으로의 경제에서 고령화가 할 역할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뭐야? 시중 유동성,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이거는 계속 이제 줄이려고 너무 많이 코로나 때 풀려가지고 그때까지 그치. 그거를 이제 양적 걷어들이려고 완화를. 정부가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일시적이라는 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구조적이라는 거고 그 원인이 노령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자, 전 세계가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든 분들의 특징은 소비를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적게 하죠. 절하지, 그치. 예,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가. 그렇지.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대부분 자기가 번 거 죽기 몇 년 전에 병원비로 다 쓰고 간다고. 그렇지. 예, 그만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긴축한다는 거죠, 개인들이. 예,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구조적 저성장에 돌입하고 그 다음에 나이든 국민들이 많아지면 복지 비용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지출 그치.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 일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세수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이러면 정부는 구조적으로 빚을 늘릴 수밖에 없고 정부 부채가 그렇다면 이 정부가 빚내면서 이제 발행한 국채를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신규 화폐를 계속 발행하게 되고 그렇지. 결국 시중에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네. 돈이 풀리는 시중 유동성은 계속 늘어난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은 결국 그러니까 늘어난 돈의 양은 새로운 투자처들을 찾을 텐데 그거는 어떤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돌아가는 그런 산업들, 일상 소비재, 가치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기술 성장주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만 계속 왜냐하면 숫자로 나오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러게 그런 일단 쪽으로 소비 자체가 위축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몰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가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저평가되지만 갈수록 앞으로 그런 개념의 가치주가 아니라 그러면 보통 이제 기업들을 투자 관점에서 분류할 때 성장주와 가치주, 성장 기업과 가치 기업 이렇게 보는데 그 두 개의 상대적인 개념을 보면은 성장 기업은 미래의 꿈을 제시하고 기업 가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 벌지만 미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전기차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가치주는 그 미래가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꾸준히 잘 벌고 있는 데들 라면 그렇구나. 이런 거 맥도날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소비를 예년만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매출, 그 숫자로 찍히는 매출은 크게 기대할 기업이 이제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거고. 그런데 시중에 돈은 많고, 그 돈이 어딘가 가야겠고, 투자는 해야겠고, 오케이. 결국 매출로, 숫자로 찍히는 매출이 큰 의미가 없는 미래 비전이 중요한, 그런 데로 간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주장은, 그 수소 산업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산유국들이 그 수소 산업에 더 관심이 크다. 왜? 자, 걔들도 미래 먹거리야?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소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기존 그 화석 연료로 그렇지. 돌아가는 나라들은 그거 싫어할 거야. 그렇지. 예, 그게 일반적인 개념인데 이걸 뒤집습니다, 이분은. 왜? 미래 수소 사회에서도 사실은 석유는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석유가 탄화수소 C와 H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쓰느냐 과거처럼, 아니면 다른 촉매 같은 걸 써서 단순히 C와 H를 분리한 다음에 H는 수소 발전, 수소 전기나 이런 쪽으로 쓰고, C는 탄소섬유나 이런 고부가 같이 소재로 쓰고. 그러니까 쓰는 방식이 바뀔 뿐이지. 이 석유라는 산유국 입장에서는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기네 어떤 그 생산품을 새롭게 저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석유에서 C와 H를 갖다가 태우지 않고 분리하는 기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에 이 산유국들, 미국을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들도 관심이 많고, 그 기술을 기점으로 해서 산유국들도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런 논리들이 곳곳에 있어요. 즉, 재밌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다른 책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책을 보고, 이 저자의 그런 얘기들을 보고 이걸 보고 싶었고요. 근데 사실 유튜브에는 좀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김학주 교수님의 이전에 그 투자 관련된 또는 신산업 관련된 그런 주제로 얘기하시는 거를 저는 몇 번 들었었는데, 결코 그렇게 황당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깊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구나. 믿고 책은 샀는데, 좀 기다리셨다가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도 책 한 권 소개할게. 네,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도서관에 이제 책 반납하러 갔다가 그 반납대 위에 있는 책,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왜 누가 꿀팁이죠. 보고 반납한 책에서 거기에서 찾는 책들이 사실은 괜찮은 책들이 많다. 그렇지. 한 번 필터링 된 거지. 그렇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책 찾는 수고를 한 거니까. 그 수많은 책들, 그러니까 서가에서 찾는 것보다 오히려 반납대 위에서. 그래서 제가 반납대를 봤는데, 최재천 교수님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23년에 나온 신간. 내가 최재천 교수님 책을 되게 또 좋아하는데, 언제 또 새 책을 내셨지 하고 봤더니 이게 제목이 생명 칸타타. 그래서 공저를 하신 거예요. 김병종이라고 하는 그 생명 시리즈, 연작 시리즈를 그리시는 화가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그리고 생물학자로서 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과학자가 공저, 둘의 글을 갖다 이제 공저한 책인데, 저는 이 책이 재밌어서, 저는 이제 책 보고 재밌으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처음에는 앞부분은, 이 책의 구조가 약간 특이한 게, 1부는 화가이신 김병조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김병종 화가님이 쓰신 글이 나오고, 3부는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글이 나오는데, 2부가 두 분이 대담을 나눈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그림에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이 화가의 일부를 읽다가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래서 그냥 반납할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그 2부 두 분의 대담을 봤는데 이 대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 두 사람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너무 와닿아서 이걸 제가 사실은 블로그에 리뷰를 썼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올릴 거고요. 네. 근데 리뷰를 한 편 쓰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잘 됐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다가 내가 빌린 책에서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아마 다음 주 블로그에다가는 그럴 거예요. 이 리뷰를 읽고 나서 그 뒷얘기가 더 궁금하신 분은 내가 빌린 책,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보시라. 팟캐스트도 좋고. 네.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여기서 최수정 교수님이 왜 생물학자시니까, 네. 번식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어차피 생물이 하는 거는 생존 아니면 번식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번식의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반된 두 가지 전략. 하나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후손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있고요. 네. 반대 전략은 한창 잘 만들 때 실컷 만들려고 그러고 그때가 지나면 빨리 죽어버리고 새로 만든 개체에서 또 만드는 거. 근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유리하대요. 왜냐하면 늙어가는 개체를 억지로 살려두는 그 비용보다 차라리 그냥 수명은 짧게 만들고 반짝 만들어서 그 젊고 싱싱한 개체에서 그 다음 새로운 개체를 번식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텔로미어든 뭐든 유전자가 조금씩 어떻게든 왜 새로운 세포가 증식할 때 복제되고 나올 때마다 조금씩 원래 정보에서 소실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제를 계속 할 때.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젊고 쌩쌩한 상태에서 다음 걸로 이제 번식을 하자.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그래서 번식 딱 하고 나면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창 때 가고. 근데 우리 인간이 드디어 이제 번식이 끝나고 나서 3, 40년을 더 살잖아요, 우리는. 네. 그리고 우리는 특히나 이제 의학의 발전 덕분에 생존, 특히 이제 경제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걱정, 생존 걱정 필요 없이 그렇다고 번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기나긴 노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생존과 번식 말고 다른 가치를 우리가 생물로서 이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기를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걸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왜 그 유명한 생물학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 있잖아요. 네네.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그 리처드 도킨스가 이 책에서 한 얘기 중 하나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게 유전자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 밈이라 그래가지고 리처드 도킨스가 만든 그 용어. 우리가 만든 생각이나 문화 역시 대물림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이제 최수정 교수님 하신 얘기가 이제 노후에는 자손을 우리가 나이 50, 60 넘어가지고 다시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문제도 그리고 그게 생물학적으로 되게 손해야. 50, 60 넘어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건강하지 못한 개체가 태어날 것도 크고, 그래서 이게 절대 사회적으로도 유리한 것도 아니고 집단적으로도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나이 들어서는 번식할 생각하지 말고 뭘 하냐면 자손 대신에 글이나 말을 생산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친 게, 박동훈 부장님하고 내가 빌린 책을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책에서,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은 책에서 우리가 뭔가 배울 만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후대에까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노후에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는 일, 그게 기나긴 노후에 우리 삶의 어떤 재미와 의미를 가져다 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노후에는 우리 짝짓기보다 글쓰기나 말하기에 더 공을 들여보자고. 확실히 어떻게 좀 와닿으시나요? 예, 사실을 우리 팟캐스트 시작은 뭐 그런 거창한 목표는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꼭 읽게 되는 그렇지 공부가 동기가 되지.
되고. 그리고 읽고 나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게 되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일을 저는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일의 의미를 계속 되새겨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미 부여의 과정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또 그렇거든. 근데 이 책에서 또 제가 재밌게 본 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하면은 이 저출생과 인구 감소를 다들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최지천 교수님은 저출생은 사회적 적응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적응하는 게 혹시 사회적 태화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닌가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왜 그러냐면 동물들도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가지 과제 중에서 만약 생존이 힘들어지는 척박한 환경을 만나면 번식을 자제한대요. 그러다가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번식을 시작한다고. 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왜 젊은 그 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네.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학군 좋은 동네에서 이 주택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최지천 교수님은 저출생을 이렇게 이 기성세대가 저출생이나 뭐 이렇게 뭐 비혼 뭐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사회 문제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어쩌면 사회적 적응이다. 생물학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환경 문제의 핵심은 인구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환경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이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기후가 좀 괜찮아지고 또 사회 인구가 줄면 아무래도 지구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왜 사실 지금 기후 위기는 원래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뭐 한 20억 정도였던 인구가 갑자기 이제 80억을 향해 가니까 이 몸살을 앓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환경을 걱정한다면 아이 하나 덜 낳는 게 각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 기후 칸타타 최근에 나온 책인가요? 생명 칸타타. 생명 예. 칸타타. 2023년에 나온 책입니다. 어찌 보면 최재천 선생님 최신작이네요. 맞습니다. 최 선생님 그런 주장들이 사실 요즘에 그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맞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맞아요. 많이 나왔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얘기도 나와요. 원래 아마존 채널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구독자 한 6천 몇천 이렇게 안 됐는데 지금 66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빵 뜬 계기 중 하나가 이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그 아이를 안 낳는 게 당연한 거다. 그게 사회적 적응이다. 생물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 과정이다. 생존이 힘들면 번식을 안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젊은 층들이 그냥 나이든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난 할아버지 노 교수인 줄 알았더니 이런 또 그래서 이제 그때 확 이 구독자가 늘었다고 그 얘기를 책에서 하세요. 저는 이 최 교수님이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친환경 이런 분야에 또 오래 계셨던 분들 그렇죠. 중에는 굉장히 교조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 교수님은 이래서 좋아요. 예, 그 주장이 참 신선하시고 가볍고 뭐라 그럴까 매이지 않으셔서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으세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 책에서 또 내가 재미있게 읽은 대목 중 하나가 뭐냐면 그 김병종이라는 화가분이 글을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책을 한 30권 넘게 저서가 있고요. 그 중에는 베스트셀러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 김병종 화가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전문가는 다 자신의 업을 글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지천 교수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사실 리처드 도킨스가 다윈 이후로 나온 생물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책,
과학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어떤 특히나 이 진화론을 대중들에게 너무나 쉽게 설명해준 그런 대중서를 써냄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찰스 다윈 다음 가는 유명한 생물학자는 리처드 도킨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또 다른 리처드 씨가 한 명 있어요. 과학자 중에. 리처드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도 어쩌면 파인만이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핵물리학자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파인만의 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워낙 글을 재미나게 쓰셨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핵물리학자 그러면 파인만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대중을 향한 글쓰기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최진구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리처드 도킨스나 리처드 파인만이 쓴 책을 읽은 대중은 그냥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과학자 또한 그 대중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리처드 도킨스가 쓴 그 이기적 유전자를 보고 유전자에 이런 역할이 있구나라는 걸 다른 생물학자가 읽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 진화론을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파인만의 그 책을 읽고 같은 핵물리학자들이 양자 역학에 이런 그게 있구나 그걸 또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의 이 IT 이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어떤 토대를 깔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대중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문가나 기술자들이 그 학문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들이 한 역할이 크다는 거죠. 글쓰기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이제는 정말 글이든 말이든 어떻게든 자신의 업을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일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나는 최지성 교수님이 이렇게 아까 지금 우리 박동 부장님 하신 평가처럼 다른 생물학자에 비해서 조금 더 젊은 세대들과 잘 통하고 교조적이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글을 써왔잖아요. 네. 벌써 수십 년째 책을 써오시면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을 한 결과에 생각이 좀 더 유연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재춘 교수님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생명 칸타타 괜찮아요. 빌 브라이슨이 쓴 바디라는 책 보셨어요? 너무 재밌지. 바디? 응? 바디는 아직 못 봤어요. 어, 나는 빌 브라이슨은 왜 나를 부르는 숲부터 해서 그분은 여행기도 재밌고 언어 이야기, 영어 이야기 이런 것도 재밌거든요. 근데 그리고 참 그 거의 모든 것의 역사도 재밌고 그지? 그러니까 근데 참 바디는 뭐예요? 재밌는 글쓰기를 이제 그런 최재천 교수님 또 이렇게 그런 글쓰기 얘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빌 브라이슨의 유명한 책들이 그 지금 거의 모든 것의 무슨 그 시리즈, 역사, 또 뭐 여행기 그렇지. 시리즈 이런 거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그 KBS 일라디오 아침 5시에서 7시 그때 하는 그런 새벽 프로가 있는데 코너 중에 책으로 뭐 하는 노후? 책 읽는 노후인가? 책 쓰는 노후든가? 뭐 그런 코너가 있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후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 어디 미래에셋 그 은퇴연구소에도 김병록 계셨고 선생님 김병록 선생님 아니고요. 조금 좀 더 젊은 분인데 오케이. 하여튼 그분도 거기서 오래 일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니어 투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코너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후하고 책을 연결시킨 그런 코너였어요. 거기서 오늘 소개한 책이 그 책이었는데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디? 네. 그래서 읽어야겠다. 제가 그 우리 성북구 도서관에 찜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눠드렸습니다. 나도 읽어봐야겠어. 알았어. 그리고 제가 책을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 네, 읽고 나서 지금 김 작가님한테 제가 부러워하는 게 책을 정말로 잘 소화해서 잘 흡수해서 위와 장에서 잘 흡수해가지고 나야 이걸 하도 오래 해서 그렇지. 재생을 잘 해내시는데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어도 깊이가 다르다. 제 이 부분을 계속 고민 중인데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 있어서 뭐야?
제가 개발한 방법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 독자분들, 이 애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제 건 방법 별거 아니고요. 뭐야? 제가 요런 방법을 써봤습니다. 해적의 시대를 건너는 법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책에다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썼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표시한 부분을,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표시한 부분을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냥 스마트폰을 켜놓고 받아쓰기 하는 앱 있잖아요. 그걸 켜놓고 그냥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을 내가 표시를 했고 이게 좋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책의 앞에서부터 쭉 넘기면서 하니까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오, 야, 열심히다. 그런데 얘가 받아쓰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요점 정리도 해주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걸 저장했어요. 좋아. 근데 네. 사실은 그 원래 독서는 왜 네. 낭독이잖아요. 옛날에는. 네. 항상 이렇게 소리내어서. 그래서 나는 지금 박동 부장님 하신 그 방법이 책을 소리내어서 읽는 방법이거든. 네. 그거에다가 요점을 추려서. 그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괜찮은데.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익힌 거를 칠판 앞에 놓고서 어떤 개념을 이제 남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렇지. 해본 데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걸 한번 적용해 봤는데 제가 부족한가 봅니다. 그게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아직 시작이라서 그래. 시작이라서 더 그래. 좋은 방법 있으시면 공유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년필과 참, 그치. 예. 제가 원래 우리 저기 네. 그 애청자 중 한 분께서 저에게 저와 박동 부장님께 이 책과 만년필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박동 부장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늦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야 제가 백보 전해드렸어요. 사랑 한글님? 그렇지. 예, 만년필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 한글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네.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요걸로 새로운 필기구가 생기니까 계속 써보고 싶어서 이걸로 또 뭐가 계속 쓰고 글 있습니다. 쓰는 또 그렇지.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훈훈한.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어디 좀 놀러 가서 한 주 어디 쉬고요. 가는데 얘기해 주면 안 돼? 안 됩니다. 이 사생활 알았어. 보장. 알았어. 갔다 와서 그럼 또 통화합시다. 그럼 한 예. 주는 그러면 쉬었다가 네. 그 다음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푹 쉬시고 우리 그러면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